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EBS에서 정서행동 문제 검사를 개발한 숭실대학교 김상옥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서행동 문제 검사는요, 아동 청소년 시기에 초, 중, 고생들에게 저희가 실시하는 검사지고요. 실제 학업하고 관련돼 있는 정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미리 확인해서요. 이 아이가 어떠한 부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다양한 대인관계, 이게 또래 관계죠. 친구들 관계는 학업적으로 어려움이 있는지를 발견하고 좀 교육적 지원을 해주고요. 또 환경에 대한 부분을 개선해주기 위해서 이 검사지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서행동 문제 검사는요, 학업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청소년 시기의 초, 중, 고생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학업적인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아이들에 대한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는 검사지입니다. 사실은 외연화 문제와 내면화 문제에 대한 부분을 좀 구분해서 보았고요. 실제 이게 아이들에게 학습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럼 점은 무엇이 있을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병리적인 상태의 검사를 한다기보다는요, 어떠한 어려움이 아이들에게 실제로 발생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학습적 지원으로 보시는 부분이 다른 검사하고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BS에서 이 정서행동 문제 검사를 개발할 때요, 학교 자체 내에서 아이들을 전반적으로 스크리닝하는 검사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반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현재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고 그 스트레스 요인이 사실은 가족 문제도 있고요. 또 우리 선생님과 교사의 문제도 있고 또래 문제라든가 SNS 또 과몰입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저희가 다루었기 때문에요. 한눈에 우리 아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심리적인 부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학업의 방향성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교육적 차원에 대한 부분을 점검해 보기에 좋은 검사지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보통 이제 학교 단위로 저희가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학생 지도하시거나 상담하시기 용이하실 거고요. 아이들 스스로도 자신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 체크하는 자기보고식이기 때문에요. 스트레스가 많을 때 주로 이런 행동을 했었고 이것이 어떠한 수준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요, 자신을 들여다보는 힘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요. 선생님이나 다양한 상담자 선생님 도움을 받아서 이걸 잘 극복해 감으로써 아이들 유능감을 좀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EBS 정서행동 문제 검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서행동 문제 검사가 왜 필요할까요? 네, 아동 청소년 시기에 형성된 아이들의 성격이나 지능, 정서 능력은요, 우리 아이들의 학습 진로, 또 학습 성취, 또 이런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현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 특성과 수준을 파악해서 우리 아이 스스로 현재 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 이런 검사 도구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학습적인 환경과 교육, 상담을 통해서요, 이 정서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검사 도구입니다. 자, 이런 정서행동 문제 검사의 목적으로는요, 우리 아이들은요, 이런 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상태, 또 그리고 정서적인 어떤 행동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수 있고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외연화, 또 내면화, 적응력 등의 정서적 문제와 관련된 하위 요인의 증상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학생의 정서적 문제를 이해하고요, 개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정서행동 문제 검사에 대한 특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런 아이들마다의 다른 정서적 상태와 또 행동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저희가 3단계로 구분해서 평가하는 심리평가 도구입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아까 외연화 문제와 내면화 문제, 또 적응력 문제로 구분해서 평가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평가하는 것에 대한 표준화를 실시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검사인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당연히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부분이 검증되어서 좀 신뢰할 수 있는 결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서행동 문제 검사에 대한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외연화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죠. 외연화 문제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행동을 말하는데요. 우선 주의력에 대한 부분,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충동성에 대한 부분, 자기 조절 능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항, 또 품행에 대한 문제가 외연화 문제로 주로 나타나고 있고요. 내면화 문제는 어떤 스트레스에 대한 정도가 자기 내면으로 나타나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잘 살펴야 되는데요. 이 내면화 문제에는 우울, 불안, 스트레스, 자살사고, 또 강박, 또 신체화 증상, 또 자존감에 대한 부분을 내면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적응력에는 어떠한 부분이 아이들한테 영향을 줄까요? 네, 첫 번째로 가족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친구 관계, 교사 관계, 또 SNS 과몰입, 또 게임에 대한 과몰입 등이 아이들의 적응력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자, 이 검사를 실시하시고 나면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아이들이 검사를 하고 나서 수준에 따라서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정서적인 문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이 외연화 문제인지 아니면 내면화의 문제인지 아니면 적응력의 환경적인 문제인지 이걸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는 수준을 볼 수 있고요.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수준에 대한 적절한 지원 또 교육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아이들한테는 학교 성적, 학업에 대한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바탕이 되어서 사회적인 어떠한 관계, 직업적 선택에도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이것에 대한 수준, 또 결과를 가지고 같이 상담하고 또 자신의 진로나 또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에 또 영향을 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정서적 문제에 대한 부분을 알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에게 조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요. 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아이들이 더 편안하고 안전한 이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사는 교육 지원을 할 수 있고요. 또 부모 상담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활용법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실시하는 검사를 통해서 다음에 제공되는 해석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부모님과 교사가 아이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EBS 정서행동 문제 검사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시고 또 검사에 대해서 해석하시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실시는 초등학생,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분리가 되고요. 중고등학생에 대한 부분은 같은 문항으로 저희가 청소년용으로 제공이 됩니다. 문항 수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초등 저학년 1, 3학년은 60문항 40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고학년은 80문항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 학생들에 대한 부분은 96문항으로 45분에서 5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네, 유의사항을 살펴보면은요, 이 검사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 정답이 꼭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문항을 잘 읽어보고, 자기보고식으로 평소 자신과 가까운 것을 고르는 것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검사의 결과 보고서를 살펴보면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제시가 됩니다. 실제 결과 유효성과 정서행동 문제에 대한 결과 프로파일이 함께 제공이 되고요. 결과에 대한 해석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이 됩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과 유효성은 이 검사에 대한 성실도를 보는데요. 학생들이 자기 보고식으로 실시하다 보니 어떠한 일관성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반응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또 연속 동일 반응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부모님이나 아이들한테 저희가 설명을 하고 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요. 일정한 문제를 일시적으로 계속 찍는다든가 아니면 무응답을 한다든가 하면은 이 검사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서행동 문제에 대한 결과 프로파일을 큰 틀에서 외연화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연화 문제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때 하위 요인으로는요, 주의력, 충동성, 반항, 품행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겠고요. 등급으로는 위험군, 정상군, 그 다음에 관심군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아이가 주의력에 대한 부분이 조금 위험군으로 나타났고요. 학습에 대해서 어떻게 반항하는 문제도 위험군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눈으로 저희가 볼 수 있게 제공되고요. 사실은 이 주의력에 대한 부분은
아이들에 대한 결과 해석을 통해서 어떠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가 정확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약간 산만한 경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더 수준이 높아지면 학업 성취도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부분, 또 다양한 활동이나 과제를 수행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또 능동적으로 스스로 하는 부분이 조금 낮다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충동성에 대한 부분도 이 점수와 설명으로 결과 해석이 제공되고 있고요. 또 반항, 또 품행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여기에서 외연화 문제로 해서 결과값에 대한 수준과 해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정서행동 문제 중에 이제 내면화 문제를 해석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프로파일을 보시면 내면화 문제의 하위 요인을 볼 수 있는데 우선 우울, 불안, 스트레스, 자살사고, 강박, 신체화, 자존감에 대한 부분을 하위 요인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자존감에 대한 부분은 역책점을 통해서 자존감이 높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우울, 불안,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은 낮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아마 문항을 아마 처음에 체크하실 때 우리 학생들이 이 자존감에 대한 부분은 반대로 체크하고 결과는 역책점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상군, 또 관심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위험군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 자살 사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적인 자살에 대한 시도나 자살 생각, 그 다음에 자살의 횟수 이런 부분을 체크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체크하는 부분이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 프로파일을 보실 수 있겠고요. 각각의 내면화에 대한 결과 그래프를 본 다음에는 이 하위 요인별로 결과 해석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울한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확인하시고 학생 스스로 자녀가 느끼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불안, 스트레스, 자살사고, 강박, 신체화에 대한 부분, 자존감에 대한 부분도 각각 여기서 제시하고 있고요. 이런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이 결과를 보고 자신의 어려움이라든가 정서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 지각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내면화 문제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행동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아이 스스로가 느끼는 어려움,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을 함께 상담하는 것. 또 하나는 학업적인 어려움에 교육적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서행동 문제의 결과 프로파일에서요, 생활 적응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생활 적응의 하위 요인으로는요, 가족 관계, 네, 친구 관계, 그 다음에 선생님과의 교사 관계, SNS의 과몰입, 또 게임 과몰입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프로파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족 관계가 좋아야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겠죠. 그래서 가족 관계 정상군 등급은, 친구 관계도 정상군, 그 다음에 교사 관계도 정상군. 예, 여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SNS에 대한 과몰입이 위험군으로 나와 있고요. 게임 과몰입에 대한 것은 관심군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등급이 나와 있을 때 프로파일을 확인하시고요. 관심군에 대한 부분은 말 그대로 학교나 가정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아이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 학업에 방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아이가 그거를 자신의 어떤 스트레스 해소 방법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환경이 제공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위험군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스스로 자기조절, 통제가 어렵다고 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도 학교 생활 적응에 대한 부분도 결과 해석으로 저희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가족 관계, 친구 관계, 교사 관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친구 관계 같은 경우는 점수가 제공이 되고요. 정상군에 속하고 아이들의 다툼이나 괴롭힘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고 정상군으로 나와 있고요. 교사 관계도 보시면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싫어하거나 어려움에 대한 수준이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고 해서 정상군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SNS 과몰입에 대한 부분이 위험으로 나왔는데요. 어떠한 결과 해석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상생활에서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인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공부에 방해를 받기도 하고요. SNS 사용으로 인해서 부모나 부모님과 다툼이 자주 생기는 어려움이 많다라고 결과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이 스스로 이거를 조절하거나 자기가 그걸 통해서 학습적인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좋지만요. 아이 스스로 조절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도움을 바라는 것을 권합니다. 전반적으로 종합 해석이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외연화 문제에서의 점수는 어느 정도이고 이 아이는 어떠한 상황을 보인다, 행동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고요. 내면화 문제에 대한 종합 척도에 대한 부분도 점수로 나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를 간단하게 전체적인 종합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합 결과를 통해서 자신이 스스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나 또 정서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학생 스스로 지각할 수 있고 우리 선생님이 교육에 대한 지도 방안으로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습에 대한 효과성과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아이 스스로 정서를 지각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를 봤을 때 정서 조절을 할 수 있는 정서 지능을 강화하는 것이 아이가 더 성공하거나 학습적인 것의 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인용 워크시트지를 제공을 해서 간단한 자신에 대한 이 결과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서 체크하고요. 나의 감정에 대한 인식 부분, 또 내가 표현하는 감정 상태의 수준 부분, 그 다음에 감정이 일어난 다음에 어떤 이유에 대한 거라든가 자기가 느끼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이 워크시트지를 활용해서 적절하게 해소하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자신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또 건강한 방향으로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학생 스스로도 지각하고요. 선생님들도 좋은 지도 방안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